그러면 이 13분이 대체 뭘까? 수사팀이 이 13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넷플릭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2화 13분 사이에라는 에피소드로도 다뤄졌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아직 이제 범인이 잡히지 않은 너무나도 미스터리한 어느 미용사 실종 변사 사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커밍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2004년 4월 15일 조용하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밍에 살고 있는 16살 소년 피스톨 블랙이 러닝머신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엄마 파트리스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소리인데 보통은 이 소리가 나면 학교 갈 시간이라고 해요. 보통의 그런 사춘기 아이들처럼 눈 뜨고 일어나서 엄마랑 이 소리 저 소리 말다툼도 하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마쳤고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이날 엄마가 피스톨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오후에 봐 사랑해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피스톨도 엄마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이 피스톨을 불러내요. 그리고 피스톨을 경찰서로 데려가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스톨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 입에서 나온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피스톨, 혹시 오후에 엄마랑 이야기 나눈 적 있니? 혹시 엄마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스톨은 핸드폰을 꺼냈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3번이나 걸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경찰은 이미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스톨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후에 이 피스톨이 경찰로부터 어머니 파트리스의 실종 소식을 듣게 돼요. 실종 신고를 했던 사람은 그녀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파트리스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미용실에 도착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파트리스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이 2명의 경찰이 일단 미용실 내부를 살펴봤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금전 출납기가 다 열려 있었고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다 빼간 거죠. 그리고 카운터 위에 이제 지갑이 있었는데 파트리스의 지갑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아예 없었어요. 전자레인지 옆에는 미처 데우지 못한 점심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그 밖에 미용실 상태를 보면 뭐 돈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되게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자, 돈이 사라졌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파트리스가 강도를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근데 문제는 강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파트리스가 지금 어딨냐는 거예요. 미용실 안을 보면 혈흔도 없었고요. 뭐 바닥이 끌린 흔적이라던가 누군가하고 다툰 흔적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다툼이 없는데 뭔가 밖으로 나갔다. 다친 흔적은 없는데 현금은 다 사라졌다. 일단은 가게 밖으로 파트리스가 제 발로 나오게 유인을 한 다음에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다시 와서 조용히 돈만 가져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저는 일단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경찰은 이 미용실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고요. 곧바로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진행해요. 일단은 수사팀이 파트리스의 통화 기록과 예약 장부부터 수거를 해요. 언제 사라진 건지 지금 알아내야 되잖아요.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서 미용실로 왔고 오전 8시 50분에 첫 손님을 받아요. 첫 손님은 여성 손님 팸 세퍼트였어요.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 11시 5분쯤에 이제 머리가 다 끝나서 가게를 떠났다라고 진술을 했었고요. 자기가 이제 미용실을 떠날 때까지는 여기에 이상한 점이 없었다라고 기억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손님은 남성 폴 켄터였습니다. 앞서 이제 여성 손님이었던 팸이 떠난 직후인 11시 10분경에 미용실에 들어와요. 간단한 이발만 하고 17분 정도를 머무르다가 이제 미용실을 떠나요. 근데 이 사람도 본인이 있을 때 뭐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 뭐 이상한 걸 느끼지도 못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미용실을 떠난 이후에도 이제 이 사람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11시 35분에는 이제 누군가가 온 건 아니었고요. 예약 손님이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요. 예약 시간을 변경하라고 전화를 해서 한 2분 정도 이제 이 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때 손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 사람의 기억을 들어보면. 평소에 전화로 이제 예약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었던 손님이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파트리스가 유독 전화를 좀 이렇게 빨리 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 손님하고는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됐는데
13분 뒤인 11시 50분에 미용실로 또 한 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파트리스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딱 13분 지나고 나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이제 파트리스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50분까지 그 13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파트리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3분이 대체 뭘까? 수사팀이 이 13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개의 목격담을 확보해요. 그 시간대에 이제 미용실을 지나던 사람들의 목격담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파란색 세단이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목격자는 이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여성 태미 핀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시 45분경에 운전을 하면서 이 미용실 앞을 지나다가 단골 가게니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미용실을 보게 됐는데 뭔가 좀 평소랑은 다른 광경을 봤던 거예요.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평소 같지 않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평소에는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검은 색깔 SUV를 후방 주차해 놨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건물 전면에 주차된 상태로 이렇게 파란 세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억하기로는 파란색 쉐보레 루미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이제 운전하면서 막 지나가던 상황에 잠깐 본 거니까 차량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딱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번호판에 매출하기 태그가 붙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단 앞에 2명의 여성이 서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대요. 한 명은 검은 장발머리에 키가 컸고요.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요. 목격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얹고 있었대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2번째 목격자. 자, 이 사람은 신원이 따로 공개되진 않았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광경, 공통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도 11시 45분경에 미용실 앞을 지나면서 포드, 쉐보레 말리부 이런 차를 봤다라고 기억을 해요. 앞에 나왔던 목격자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도 파란색 차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뭔가 다르면서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르면서 비슷한 기억이 뭐가 있었냐면 차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첫 번째 목격자는 근데 검은 장발에 키 큰 여자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2번째 목격자는 이 사람을 이제 어깨 길이까지 머리를 기른 남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파란 차에 사람이 서 있었고 머리가 길었다. 이거는 공통적인 목격 내용인 거죠. 경찰이 이 목격담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파란색 세단이 어디에 있는지, 차 앞에 서 있었다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군지 이 부분을 밝혀내진 못해요. 처음에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하염없이 시간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가족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정에 눌려 있었던 어떤 불화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 피스톨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친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했거든요. 파트리스가 30살에 이제 로비라는 남성과 재혼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20살 차이. 그러니까 30살에 50세 남성과 재혼을 했던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실종 전까지 8년을 함께 했고요. 이 미용실을 하게 된 것도 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롭과 피스톨의 기억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피스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랑 새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다. 실종 일주일 전에 엄마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엄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재혼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새아빠가 아버지로서의 할 일을 해줬지만 1년 이후부터는 변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온갖 욕과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했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롭은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처음 듣는 소리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크게 기억나는 일은 없다.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스톨이 실종 다음 날부터 롭이 보였던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실종 다음 날에 갑자기 롭이 집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새아빠 롭은 뭐라고 하냐. 예방 조치로 자물쇠를 다 바꾼 거다. 그 애가 집에 있는 게 싫었고
만약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지내게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피스톨은 아빠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친아빠의 집이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예방조치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스톨은 계속해서 엄마의 실종은 새아빠와 연관이 있다. 롭을 조사해야 한다. 계속해서 경찰에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혼을 생각한 게 아마 이 사건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파트리스와 가까운 주변인들도 롭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좀 질투가 심했었대요. 패트리스의 지인 관계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해왔었다는 거죠. 이런 증언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 주변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혼하자는 파트리스의 말에 화가 났고 그날 미용실 밖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밖으로 불러내서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건 내용이 흘러가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수사팀이 롭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혐의를 부정해요. 실종 당일에 알리바이도 있다. 난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롭의 알리바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영수증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바로 회사로 갔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이 롭의 동선을 1시간 단위로 다 끊어서 조사를 해요. 근데 혐의점은 없었어요. 출근 전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거는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롭이 직장 입구를 통과할 때 찍혔던 사진이 있는데, 동선상 미용실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시간상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혼이 싫었거나 뭔가 파트리스에게 집착하면서 의심을 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동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경찰이 봤을 때는 일단 파트리스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같은 것도 없었고요. 아내가 실종되거나 혹은 사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롭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동기를 추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파란 차 앞에 낯선 사람들 2명이 있었다라고 목격자 2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청부살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롭이 열받아가지고 돈 주고 사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뭔가 개연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롭이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롭이 범인일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람이 범인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밝혀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팀이 제3자의 범행으로 방향을 돌렸고요. 파트리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진짜 이잡듯이 뒤져요. 그렇게 몇몇의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는데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마 게리 힐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이 조지아를 포함해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지역들에서 4건의 납치 살인을 저질렀고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소시오패스 살인마로 알려져 있어요. 수사팀이 이제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종 무렵에 이 지역에 방문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당시에 검문했었던 보안관도 이 게리 힐턴의 차를 세웠던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었고요. 근데 단순히 이 지역에 왔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에 올린 건 아니었어요. 이제 진술 기록을 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문구를 발견했던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미용실이다 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파트리스 실종 시간대에는 알리바이도 없었습니다. 게리 힐턴이 저질렀던 범행들이 대부분 특별한 동기 없이 사람을 사냥하듯 했었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됐던 거죠. 근데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사건과 연관됐다는 증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뒤에까지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범인을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에요. 현장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었던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한 올도 없었거든요. 흉기가 발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나 목격담만으로 지금 증거를 찾고 범인을 특정한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2번째 용의자도 있었어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연쇄살인마 제레미 존스입니다. 각지에서 여성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예요. 2005년에 체포가 되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여러 건의 어떤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했었는데 여기서 파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범죄자들은 이런 것도 자랑이랍시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내가 죽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담당 수사팀이 찾아와서 대면을 했는데 이때 제레미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파트리스 미용실을 발견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도움이 필요한 척하면서 파트리스를 밖으로 유인했고 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차에 태웠다. 흉기로 반항을 못하게 협박한 후에 강을 향해서 차를 몰았고 강에 그녀를 던져버렸다. 죽여서 던졌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실 내부에서는 몸싸움 없이 파트리스가 밖으로 나가서 나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죠. 제레미 존스가 그녀를 던졌다고 주장한 곳은 여기예요. 더글라스 카운티의 스위트워터 강입니다. 미용실에선 되게 멀어요. 10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자백을 들은 수사팀이 이 진술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파트리스 차량이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지를 그려보라고 해요. 근데 실제 주차된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미용실 내부의 어떤 모습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곧바로 수사팀이 탐지견, 보트, 구조요원을 동원해서 스위트워터강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오래 진행했거든요. 아무것도 발견되질 않아요. 존스도 자신의 자백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연결할 증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제레미 존스예요. 이 사람이 했었던 자백 중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이 사람이 진범이거나 아니면 진범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겠죠. 근데 진범이 누군가를 죽였다. 내가 뭐 미용실 이번에 실종사건 그 여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전했겠지만 그 미용실 앞에 차가 어떻게 주차되어 있었고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백이라고 하는 내용에 뭔가 어떤 범행 동기라던가 감정 묘사 같은 거 없이 사건만 나열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들은 이야기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파란 세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온 내용이 없었고요. 자백을 철회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레미 존스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실종되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흩어집니다. 그 사이 피스톨은 문제아가 되어버려요. 한 2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 12월 6일에 피스톨이 교장실로 호출이 돼요. 문제아로 지냈으니까 혼나겠지 생각하고 교장실로 갔는데 여기에 친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엄마 찾았어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삶이 비뚤어질 만큼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엄마 어딨냐 당장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뒤이어 했던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찾았다는 말이었어요. 실종 600일 만이었습니다. 유골은 미용실에서 10km가량 떨어진 레바논 침례교회 인근에서 교회 청년들이 발견을 해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 뒤편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에 독수리들 몇 마리가 막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봤는데 부패된 사슴의 사체가 있었던 거죠. 아 이거 먹으려고 달려들었구나 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려고 하던 그때 사슴 뒤편에 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DNA 검사를 통해서 파트리스로 확인이 된 거죠.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장 일대 곳곳에서 무려 206조각의 유해가 수습돼요. 살인자가 그랬는지 짐승이 뜯어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여기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백고라도 진행이 돼버려서 사인이나 사망 시기도 확인이 어려웠어요.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파트리스 실종 변사 사건은 현재까지도 조지아 최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가능성은 강도살인이에요. 가게 내부의 돈이 일단 사라졌고 결혼 반지, 되게 비싼 결혼 반지인데 이것도 끝내 발견되질 않습니다. 사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미용실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대요. 그럼에도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이 미용실이 되게 번잡한 도로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뭐 지나가다가 길을 묻거나 동네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미용실에 들른 범인이 혼자 있는 파트리스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금까지 잡히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제 발로 파트리스가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 미용실의 상황을 본다면 과연 이게 우발적 살인이 맞을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제 전담팀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제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그 13분이라는 공백 사이에 목격된 파란색 세단, 여기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어요. 정확히 어떤 차다라고 특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추정하고 있는 차는 조지아 야생동물 태그가 붙은 92년형 쉐보레 루미나 혹은 99년형에서 2002년형 포드 토러스 혹은 쉐보레 말리부 4도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 벌어진 지 20년이나 지났고 사춘기였던 아들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을 텐데 여전히 이 수많은 의문점들은 그 미용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소름 돋는 건 이제 이 사건 넷플릭스 다큐에 나왔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롭을 의심하는 시각이 좀 강한 영상이기는 했는데 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게 저도 뭐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도 했던 게 뭐냐면 태도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동이 이상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파트리스의 유해가 발견되고 나서 장례식장에 가더니 마지막 작별로 뼈를 다시 맞춰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뼈를 맞췄는데 머리뼈를 잠깐 들어서 다니더니 다시 두고 이 머리뼈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1년 이상 이 파트리스의 화장한 유해를 침대에 같이 두고 잠을 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제 비닐봉투에 담아서 상자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꺼내더니 로비 하는 말. 내 고민형. 이제는 내 거야. 다행이다. 절대 누구와도 이 죄를 나누지 않을 거고 특히 여기가 좀 소름이었어요. 아들 피스톨과는 나누지 않겠다. 심지어 이 사람이 엄마가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 당연히 아들한테 엄마 물건이나 이런 것들 사진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피스톨이 못 가져가게 했대요. 보통의 상식이면 저렇게 유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진짜 가족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잘 보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절대 그 친아들과 나누지 않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심리일까? 여기 좀 많이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행동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반에 이제 파트리스 실종되고 나서 문을 그 자물쇠를 다 바꿨다 그랬잖아요. 피스톨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피스톨이 친아버지랑 지냈었잖아요. 그때 했던 행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유 없이 뭔가 피스톨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 뭔가 본인의 이유는 있겠지만 단순히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피스톨이라는 사람 자체를 되게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친엄마의 물건을 친아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 나눠 갖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그 호주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47년 만에 범인 잡혔잖아요. 범인의 DNA가 지금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 다른 케이스로 보이기는 하지만 늦게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